지금 중국은요 정책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 풀기에만 집중을 하시면 안 되고요. 중국하고 미국과의 싸움이 격화되면 중국은 차단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안 사요. 그러면 외부의 수출의 경로는 큰 시장 유럽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마저도 유럽이 결국에는 보조금이나 수출 문제로 인해서 불공정 교육이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산 배터리 안 사겠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중국이 나아갈 수 있는 경로는 지금 아시아권하고 신흥국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돈 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돈이 안 돌잖아요. 그럼 디스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디스인플레이션 안 멈추면 어떻게 되죠? 인구는 성장의 피크를 찍었고 돈은 계속 푸는데 이 돈이 안 도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추락을 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계속 떨어지는 거죠. 가랑비 옷 젖듯이 서서히 떨어지는 국면이 지금 중국의 형태다. 중국 쪽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급할 게 없다며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미국산 수출 규모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9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차단 수수로 간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차단 수수는 저 혼자만의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제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항상 얘기를 해요. 수정주의 국가 얘기를 하면서 그 국가 리스트가 누구냐면 중국하고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요. 안보적으로도 미국은 지금 중동은 이제 사우디나 이스라엘 같은 종주국을 대리인으로 남겨두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먹을 거는 결국엔 에너지 쪽인데 에너지 쪽에 대한 그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셰일 오일이 나오잖아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나오잖아요. 셰일 오일, 셰일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냐? AI 패권을 완성하고 싶어요. AI 패권을 완성하고 싶기 때문에 TSMC가 필요한 거고 한국이 필요한 거고 일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 AI와 관련된 국가들의 리스트를 갖다가 자신의 국가의 블록에 철저하게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유리하게 편입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근데 반대로 보면 중국을 차단하려는 부분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이렇게 남아시아,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리더십을 갖고 싶은 게 미국의 목적이고 여기에서의 평화는 전 세계 평화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평화적인 무드를 깨고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군사 핵무기와 관련된 그런 일본 무인 영토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군사 행동을 하면서 위력감을 과시하면서 대놓고 과시를 하고 있고 전쟁에 대한 발발에 대해서 특히 대만 전쟁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는 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적인 리스크를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은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 1등 패권에 대한 국방력을 충분히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영향력이 사실은 안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보적으로 봤을 때 사회 안보적으로 보면 사실 이 부분들이 중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하는 경제적 행태들이나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국에 제조업을 망가뜨리면서 중국 중심으로 제조업이 편향됨으로써 미국인들의 부와 일자리가 뺏기는 그래서 이것들이 사회적 안보를 깨트리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종합해 보면 중국을 차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트럼프가 중국 관세를 140으로 했다가 80% 낮출 수 있다. 가능성을 보여준 다음에 지금 25로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 협정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협정 안 지켜지면요. 어쨌든 그게 80이 될지 90이 될지 100이 될지 모르겠지만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입 관세가 매겨진다고 보셔야 되고요. 100에 가까운 관세로 매겨진다는 건 수입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중국산 배터리 제품이 지금 미국에 수입될 때 그 수입 관세를 이미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은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철저히 차단해 나가고 중국의 제조업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그렇게라도 자신들이 뺏긴 만큼 그들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겠다. 미국도 대응을 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중국이 가랑비에 옷 젖듯 말라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단기적 지표는 좋아졌다가 나빠져. 좋아졌다 나빠져. 주가도 너무 빠지면 올랐다가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성장 모형을 보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화폐 이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채권을 찍어서 이 채권을 팔 수 있는 국가와 채권을 팔지 않고 노동력을 팔아서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국가는 이게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채권을 팔아서 충분히 채권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대표성을 갖는 결국에는 기축통화이거나 준기축통화 국가들의 채권이 되겠죠. 근데 준기축통화권 국가들 리스트에서 보시면 영국이 준기축통화 국가이지만 영국의 채권이 사실상 해외에서 소비되는 경우는 상당히 적어지고 있고 유럽 채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채권 같은 경우는 일본 내부에서 소비가 되고 거의 대부분 이제 수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 세계에서 팔 수 있고 또 반대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채권은 미국채밖에 없는 상태가 그러니까 거의 독점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 수 있는, 채권을 팔 수 있는 국가들은 통화에 대해서도 가치가 항상 절상되어 있는 평균적인 수준보다 그러니까 공정한 가치 수준보다 높아져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금융적인 부를 쌓기 때문에 돈이 채권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 모형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인플레가 강화되면서 성장하는 모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리와 인플레 조절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미국 얘기인 거죠. 근데 반대로 채권을 파는 게 아니라 인력을 팔아서, 즉 채권을 팔아서 상대 국가가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국가는 인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새 입을 거둬들이기보단 세출을 잘해야 된다. 즉 여기는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성장이라고 한다면은 인구가 성장을 하고 여기서 인력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서 그러면서 성장하는 패턴이 중국식 성장 모형인데 고령화가 되고 인당 부가가치가 서서히 계속 떨어지잖아요. 특히 중국의 경쟁력은 뭐죠? 가성비잖아요. 항상 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를 보는 거잖아요. 예나 지금에 다를 게 없습니다. 조금 달라졌다고 해도 전기차 BYD 상품이 좋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가성비인 거예요. 비슷한 모형의 자동차를 본따 가지고 렉서스, 어디선가 본 듯한 벤츠 모형, 어디선가 본 듯한 지프 모형을 그대로 본따는데 가격은 1,000만 원, 1,500만 원 싸요. 근데 내부는 가죽을 그리고 옵션을 와 할 정도로 감탄하게 만들어놔요. 그게 지금 중국산 자동차의 가성비 경쟁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가성비 인력으로 수출한 국가는 한마디로 표현해드리면 디플레이션을 항상 막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인구가 성장할 때는 인플레 조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미국처럼 돈이 들어오고 채권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구간이 바로 이러한 모형에서는 중국 성장 모형에서는 인구가 늘어나야지 인플레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인구가 지금 점점 고령화되잖아요. 경제활동 인구 자체는 줄어들잖아요. 전체 인구도 피크를 찍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성장 모형에서는 결국 인력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입장에서는 인력이 피크를 찍으면요. 당연히 인플레도 피크를 찍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간은 어떻게 되냐. 계속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국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어떻게 돼야죠? 반대로 경제적으로 유동성이라도 풀어서 이 디스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원천이 있죠. 외부에서 수출해서 돈을 벌어들이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돈을 풀거나. 근데 지금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자꾸 지금 중국은요 정책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모험적으로 뭔가 개선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돈 풀기에만 이제 집중을 하시면 안 되고요. 외부 수출을 안 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이미 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 간의 싸움이 격화되면 중국은 차단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안 사요. 그러면 외부의 수출의 경로는 지금 큰 시장은 유럽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마저도 유럽이 결국에는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반덤핑 수출 문제로 인해서 불공정 교역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관세를 갖다가 굉장히 크게 부과를 한 상태예요. 중국산 배터리 안 사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나아갈 수 있는 경로는 지금 아시아권하고 신흥국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안 되니까 제가 앞서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니까 돈 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돈이 안 돌잖아요. 그럼 디스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디스인플레이션 안 멈추면 어떻게 되죠?
인구는 성장의 피크를 찍었고 돈은 계속 푸는데 이 돈이 안 도니까 계속 0.4배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그러면은 디스인플레가 한꺼번에 이렇게 추락을 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인구 성장을 통해서 인플레와 함께 같이 성장을 했던 6%, 7% 성장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완만하게 성장이 약화되는 그래서 4%가 당장에 갑자기 3% 중반대, 3% 초반대 이렇게 가진 않죠. 근데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구간으로 가랑비 옷 젖듯이 서서히 떨어지는 국면이 지금 중국의 형태다. 한마디로 표현해드리면 직업 선택할 때 우리가 직업 잘 선택해가지고 돈 잘 벌고 부자 되면 어떻게 되냐? 좋아하는 거지 하지 말고 잘하는 거 하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은 잘하는 게 뭐죠? 인력 수출인데 안 하겠대요. 좋아하는 내수 성장 모형으로 미국식으로 그렇게 하겠대요. 좋아하는 거 하겠대요. 우기고 있어요, 시진핑이. 그러니까 완만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십니다. 중국의 회생 방안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해야 중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인구를 터들려야죠. 그러니까 양적 성장을 했던 국가는 사실은 그 전에 성장에서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양적 성장을 했던 국가는 인구 성장과 함께 인력 수출로 이제 계속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국가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인구가 피크를 찍었으니까 다른 내수 성장으로 바꾸겠다는데 잘 보시면요. 우리가 전 세계가 1990년대 이후로 해서 성장하는 모형을 갖다가 유럽은 자신들이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면서 앞에 있는 프랑스라든지 독일이 제조업 성장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이게 선순환이 돼서 결국에는 피그스라는 국가들도 제조업 인프라를 늘리겠다라고 한 게 유럽의 최초의 EU 연합을 이제 달성한 계기였고 그게 성장 모형의 어떤 앞으로의 패러다임이었는데 그게 변화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여전히 독일은 제품 팔고 있고 피그스는 여전히 서비스업 관광 수지로 먹고 살고 있어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전환을 이미 했잖아요. 소미스니언 체계를 만들어 놓고 완전히 달러를 채권을 팔면서 금융부자의 국가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제조업을 어떤 대통령이든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조업이 사라졌나요? 안 살려졌어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 미는 산업은 살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고 있어요. GDP 대비해서 제조업의 생산 비중은요, 미국이 15년도 때의 GDP 대비 한 15% 정도 제조업 생산 비중이 나왔다가 지금 8, 9%로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조업이 안 되는 국가예요. 살리려는 특정 산업을 빼고는요. 한국을 보세요. 우리가 항상 대외적인 위기를 겪을 때마다 수출에 너무 의존적인 국가니까 수출 지향형 성장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수 성장의 성징, 이제 서비스 제3차 산업의 성장 위주로 우리가 유럽식 성장 모형을 가득했다. 이렇게 외친 게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되나요? 여전히 안 돼요. 여전히 수출이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번에 GDP에서 보셨잖아요. 소비는 계속 약화가 되는 상태이고 내수는 성장의 기여도가 거의 제로예요. 그나마 외부 수출입 쪽하고 대외 수지 쪽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기여도가 성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마저 빠지면요. 이제 성장률은 진짜 1%가 아니라 1%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중국도 똑같아요. 성장 모형을 내수 성장 중심으로 서비스 성장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금 미국이 하는 걸 그대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어요. 호구제를 정착시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의료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봇도 막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 내부에서만 돈을 풀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즉, 회생의 본질적인 방식은 인구 성장이 멈춘 것을 여기서 인구 성장은 경제활동 인구를 얘기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방편밖에 없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 다른 국가의 이민자들을 받는 거죠. 미국처럼 받는 거죠. 근데 중국이라는 사회 시스템이 이민자로 잘 가서 정착을 할 수 있느냐? 사회주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즉, 현실적으로 회생 방안은 그다지 많지 않다. 내부에서 이제 아이들 많이 낳는 거 말고는 사실은 그렇게 답이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